철호야, 이혜미는 못 간다. 나는 너무 늙었어. 너라도 살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좀 두고 어딜 가라고요? 남한에 가서 네 누이를 찾아라. 그거면 된다. 걱정 말고 어서 가. 어머니. 박철호는 어머니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42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약해진 적이 없던 사내가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산시 외곽 산비탈을 겨우 깎아 만든 떼기밭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박순옥이 아들을 홀로 낳고서 맨손으로 일군 밭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수확이 거의 없었어요. 흙이 너무 척박했으니까요. 돌밭을 곡괭이 하나로 개간하는 일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어머니는 매일 그 비탈을 오르내렸어요. 낙엽을 긁어다 거름을 만들고 물을 길어 나르고 겨울이면 짚을 덮어 흙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4년째가 되던 해부터 강냉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밭이 두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굽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그쪽 발이 바닥을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 간첩에게 끌려오던 중 맞은 것이었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뼈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리로 떼기밭을 오르내렸어요. 평생을요. 철호가 어머니에게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릴 때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철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랫동안요. 박철호, 42살의 사내입니다. 키는 훤칠하게 컸지만 몸은 말라 있었어요. 농사일로 평생 햇볕을 받은 피부는 짙은 갈색이었고 굳은 살로 덮인 손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으며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여기저기 패어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 안에는 무언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은 선천적으로 끝마디가 짧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유독 짧은 그 작은 특징을 철호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을 때마다 느꼈던 것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게 신기해서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웃으며 손을 뺐어요. 간지럽다고 하면서요. 철호가 밭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9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통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작은 물통조차 무거워서 허벅지에 쿵쿵 부딪히며 걸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면서도 일부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야 한다고요. 그때는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것이 모두 훈련이었다는 것을요. 10살이 넘으면서 호미를 들었어요. 손이 작아서 제대로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흙을 파다가 돌에 부딪히면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터진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여름 내내 그 과정이 반복됐어요. 가을이 오면 손바닥이 가죽처럼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15이 되던 해부터는 어머니보다 더 많은 몫을 했어요. 키가 쑥 자라면서 힘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늘 말라 있었어요. 먹는 것이 부족하니 살이 붙을 새가 없었죠. 또래 아이들도 비슷했지만 철호는 유독 길쭉한 편이었어요. 키가 크니 손도 길었고 그 긴 손이 떼기밭 일을 하기에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여름이면 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갔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아직 별이 있을 때 출발해야 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밭에 있으면 쓰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른 아침과 저녁 무렵에 일하고 한낮에는 비탈 아래쪽 풀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철호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무뚝뚝한 아들과 과묵한 어머니 사이에는 말 대신 움직임으로 소통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흙 쪽으로 눈짓을 하면 철호가 그쪽으로 갔어요. 철호가 물통을 들면 어머니가 어느 쪽을 먼저 줄지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호흡이었어요. 여름의 한낮은 뜨거웠습니다. 산비탈에 그늘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에는 수건이 하나 걸려 있었고 땀으로 금방 젖으면 꽉 짜서 다시 묶었습니다. 절룩거리는 다리로 비탈을 오르내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철호의 가슴에 무언가 걸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늘 따라오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했어요. 철호의 아버지는 철호가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식량난이 극심하던 시절 아버지는 자신의 몫을 아내와 아들에게 넘기고 조금씩 야위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조금 덜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배부르다고 하시면서 그릇을 철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철호는 어릴 때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그릇의 무게를 알았죠. 그 그릇을 받아 먹으면서 아버지의 몸이 조금씩 작아져 갔다는 것도요. 아버지의 몸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떼기밭 일을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철호가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밭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아버지는 방 안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이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아들을 볼 때마다 따뜻했습니다.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며칠 동안은 유독 철호의 이름을 자주 불렀어요. 철호야 하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서 오래 서 있었어요. 철호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그날따라 작아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어머니의 등이 그날은 작고 가늘어 보였습니다. 철호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떼기밭은 오롯이 어머니와 철호 둘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밭 하나를 붙들고 살아남아야 했어요. 수확한 강냉이 자루가 마당에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예년보다 수확이 조금 더 좋았어요. 어머니가 봄부터 거름을 더 공들여 넣은 덕이었습니다. 3월에 눈이 녹기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낙엽을 긁어 모으고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거름 더미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몇 달 동안 뒤집고 섞어서 좋은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덕에 강냉이가 예년보다 굵었어요. 자루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것이면 겨울을 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가슴을 채웠어요. 어머니는 자루를 쌓으면서 조용히 속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철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루의 반은 할당량으로 나가고 나머지 반으로 겨울을 버텨야 한다고요. 그래도 그 애는 넉넉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겨울이 두렵지 않은 가을이었습니다. 당 일꾼들이 온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선글라스를 낀 채 마당에 들어서며 자루들을 발로 툭툭 찼어요. 신발 끝으로요. 자루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발길질 하나에 철호의 가슴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어머니 손이 담긴 자루였습니다. 할당량이야. 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할당량은 지난달에 이미 다 냈습니다. 이건 저희 몫입니다. 증표 있어? 있습니다. 철호가 안으로 들어가 증표를 가져왔어요. 일꾼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깐 보다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흙 위에 떨어졌어요. 이건 지난달 분이고 이번 달 추가 할당이 생겼어. 위에서 내려온 거야. 언제 나온 얘깁니까? 저희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 순간 일꾼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철호의 뺨을 때렸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철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어요. 뒤에서 꼭 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이 없었다면 철호는 그날 큰 화를 입었을 거예요. 일꾼들이 자루를 쓸어가는 동안 철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 해의 땀이 담긴 자루들이 하나씩 실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수레를 끌고 대문을 나서면서 한 명이 돌아보더니 한마디 던졌어요. 이 정도면 잘 먹고 살았네. 그치? 마당에는 자루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철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강냉이가 굴러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텅 빈 마당에서 반은 비워진 자루 안에서 나는 소리가요.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나마 저 한 자루 남았으니 됐다.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됐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없는 것은 참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눈물조차 아껴야 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압록강 건너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해산 지역은 강폭이 좁아 건너편 마을의 불빛이 실제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철호는 오래 생각했어요. 지금 저 빛이 너무 먼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가까운 것인지 저 별 아래 어딘가에 다른 삶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막연하고 형체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그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해산의 겨울은 잔인했어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날이 허다했고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입김이 보였어요. 벽에서 냉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발이 시려울 정도였죠. 연료가 부족해서 아궁이가 오래 타지 않았습니다. 잠깐 따뜻해졌다가 다시 식는 것이 반복됐어요. 어머니의 지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 찬 기운에 더욱 심해졌어요. 오른쪽 다리에 열이 오르고 부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절룩거림이 더 심해졌어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철호는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무릎에 올리고
침상 옆에서 기다렸어요. 너 왜 안 자니? 어머니가 주무셔야 저도 잡니다. 일부러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그런 게다. 자장가라도 불러드릴까요? 이놈이.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그날 밤의 전부였어요. 부엌 항아리가 바닥을 드러낸 날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강냉이가 바닥났어요. 빼앗긴 수학의 결과였습니다. 묽게 끓여 먹던 죽도 이제는 죽을 끓일 것조차 남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손을 벌릴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웃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태어난 척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고 말했어요. 철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밥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어요. 배부르다고 하면서 그릇을 철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철호는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배부르다고 하면서 식량일 양보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요.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쐐기밭 위에 올라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바라보았던 그 불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 빛이 더 이상 먼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브로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위험하고 잡히면 끝이지만 그 강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철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그 강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둘 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갔어요. 어머니도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그날 밤 내려졌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어요. 방 안은 아궁이 불기로 잠깐 따뜻했다가 다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철호를 불렀어요. 이리 앉아라.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주 앉은 어머니의 얼굴을 철호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78배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고 볼은 푹 꺼졌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특히 눈매가 선명했어요. 이 얼굴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고왔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 내 위로 누나가 있었다. 철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남한에서 낳은 아이야. 너와는 아버지가 달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원래 남한 사람이야. 서울에서 태어났어.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 출신이었어. 한성준이라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집안의 아들이었어. 남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뿌리는 북쪽이었지. 그 사람이랑 살면서 딸을 낳았어. 내 누나지. 근데 어느 날 북한 간첩이 우릴 찾아왔어. 당신 남편이 북한 출신이라는 거 이미 신고됐다.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 모두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을 했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 했어. 먼저 치려고 했어. 그 간첩놈을. 근데 상대가 한 발 빨랐고 남편은 죽었어. 철호는 갑자기 들이닥친 충격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간첩들이 다가왔어. 너희 모녀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때 결심했지. 내가 자진해서 갈 테니 네 모녀는 못 데려가. 그러나 어느 날 북한 간첩이 우릴 찾아왔어. 당신 남편이 북한 출신이라는 거 이미 신고됐다.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 모두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을 했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 했어. 먼저 치려고 했어. 그 간첩놈을. 근데 상대가 한 발 빨랐고 남편은 죽었어. 철호는 갑자기 들이닥친 충격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간첩들이 다가왔어. 너희 모녀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때 결심했지. 내가 자진해서 갈 테니
제발 딸만은 이 땅에 남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 그 어린 것은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결국 간첩 놈들이 아이는 두고 가기로 했어. 나 혼자 끌려갔지.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끌려오는 길에 저항하느라 다리를 걷어차였는데 치료도 못 받았고 그냥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굽어있는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철호는 그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평생 그 다리가 왜 그런지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 누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살아있을 것 같아. 내 딸이니까. 어머니가 천천히 왼손을 들었어요. 이거 봐라. 내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짧은 거. 너도 똑같이 타고났잖아. 그 애도 똑같아. 내 피니까. 누나 이름이 뭔데요? 한영숙.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철호야, 이 애미는 못 간다. 내 다리를 봐. 나는 너무 늙었어. 너라도 가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라고요? 가야 해. 내가 보내는 거야. 철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남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알아. 어떻게 될지 알면서 절 보내시는 거예요?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른 결과인지 철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러다 둘 다 굶어 죽어. 내 아버지 봤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딸 한 번 못 보고 죽는 게 한이지만 그 한은 내가 풀어줘야 해. 알겠어?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머니, 울지 마. 수분과 체력을 비축해라. 어머니가 철호의 왼손을 잡았어요.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짧은 손을 같은 손으로 잡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손이 전하는 것이 말보다 더 많았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한 자가 홀로 삼킬 수 있는 감정의 무게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철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탈북한 것이 알려지는 순간 어머니는 반역자의 가족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도 의심을 받으니까요.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철호는 발을 움직였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라 폭우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비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주었고 빗줄기가 감시불빛의 시야를 뿌옇게 흐렸으니까요. 그리고 10걸음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빗소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울음소리 같기도 했어요. 철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나만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산 외곽의 강변으로 접근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브로커는 강 입구 쪽 덤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철호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했습니다. 압록 강변에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번졌어요. 수비대의 감시라이트가 강 위를 훑쳤습니다. 5초에 한 번씩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빛이 지나가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렸어요. 마침내 덤불 안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없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몰래 모아둔 것들을 팔아 만든 성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고 혹시라도 돌아가는 길에 발각이 된다면 그 또한 사형이었죠. 앞으로 가는 것만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늦봄이었지만 압록강의 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종아리를 넘어 허벅지로 올라올 때 철호는 반사적으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는 무얼 하고 계실까? 마당에 나와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총성이 울렸어요. 거기 누구냐? 서치라이트가 빠르게 강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강물이 머리 끝까지 덮었습니다. 빗소리와 물소리와 심장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였어요. 두 번째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웠어요. 물속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호는 예상치 못한 급류에 휩쓸렸어요. 몸이 빙글 돌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중국인지 어느 쪽이 북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수면에 얼굴이 나오는 순간 한 모금의 공기를 삼켰고 다시 물이 얼굴을 덮었어요. 팔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철호는 그 바위를 두 팔로 안았어요. 왼손 새끼손가락이 바위 틈을 걸었습니다. 한마디가 짧은 그 손가락이 오히려 더 깊이 틈새를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을 빠져나온 것은 새벽빛이 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엎어지듯 기어 올라간 철호는 손과 무릎으로 흙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참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땅에 흙이 손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손바닥 안에서 느껴질 때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흙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살았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지금쯤 마을 사람들이 알았을까? 누가 신고를 했을까? 어머니가 어디로 끌려갔을까?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철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눌렀어요. 억누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강으로 뛰어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저 건넜습니다. 살아서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시간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항상 숨어 지냈어요. 낯선 얼굴이 눈에 띄면 단속반에 신고될 수 있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요. 먹을 것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압록강 물속에 흘려보낸 지 오래였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을 농장주 노인이 조용히 일거리를 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이 조선 청년이 성실하다는 것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짚을 깔고 자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밤새 일을 하고 나면 새벽에 밥 한 그릇을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하얀 쌀밥이었어요. 철호는 그 쌀밥을 처음 받았을 때 먹지 않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밥 한 그릇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에서 쌀밥을 제대로 먹기 힘들었으니까요. 철호는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아끼듯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요. 그 농장에서 2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했어요. 산을 넘고 야간 버스를 타고 국경을 건너고 또 숨었습니다. 그 과정이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며칠씩 굶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어요. 신발 안에 피가 고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누나를 찾고 남한에 정착해야 한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 때마다 한 걸음씩 앞을 향했어요. 넉 달 만에 태국에 닿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가 그냥 꺾일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대사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서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태국 보호시설에서 2달을 더 보냈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냈어요. 탈북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사연이 무거워서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어요. 공항의 불빛은 눈을 찌르듯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반짝이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걸었어요. 아무도 철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철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다행스러웠습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오갔어요. 지하철 환풍구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 행인들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주말이면 그 아래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박철호에게 그 봄은 낯선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정착지원금을 받고 나와 홀로 고시원 방을 구한 것이 한 달 전이었어요. 가로 세로 2평 남짓되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문 옆에 붙은 좁은 옷걸이가 전부였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열면 맞은편 건물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철호는 그 방이 좋았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철호에겐 남한 말이 낯설었습니다. 북에서 쓰는 말과 기본은 같았지만 사람들이 쓰는 영어 외래어들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을 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컨텐츠, 바우처, 인프라. 하나원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었지만 몸으로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철호는 입구에서 5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선반마다 빼곡히 들어찬 물건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과자, 음료, 라면, 빵, 아이스크림. 형형색색의 포장지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북에서라면 저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절실했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철호는 결국 그날 아무것도 사지 않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다음 날 이력서를 넣은 곳이 여러 군데였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나이가 42이라는 것도 문제였어요. 공장 2군데에서 면접을 봤는데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탈북자 지원센터 선생님이 다시 소개해 준 곳이 있었어요. 인천 외곽에 있는 식품 공장이었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공장이었어요. 직원이 50명 남짓 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스테인리스 작업대와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철호는 처음 그 공장 앞에 섰을 때 구김이 있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면접은 총무과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받습니다.
탈북하신 분이시라고요? 몸은 건강하세요? 예,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장시간 서 있어야 하고 교대 근무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과장이 잠깐 철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생산 라인에 배치해 볼게요. 2주 정도 수습 기간 있고 그 후에 정식 채용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철호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첫 작업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이 까맣게 탄 그의 손과 묘하게 대비되었어요. 기계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낯선 냄새와 낯선 소음 속에서 조금은 긴장이 됐어요. 공장 일은 단순했지만 육체적으로 고됐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제품을 확인하고 포장하고 상자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퇴근하고 나면 귓속에서 한동안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떼기밭에서 단련된 몸은 어떤 일에도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한 번에 할 일을 2번에 나눠 하더라도 정확하게 했어요. 무거운 것을 나를 때의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떼기밭에서 물통을 나르던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상자를 쌓을 때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한 번 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처음에 철호를 어색하게 대했어요. 말수가 없고 웃음도 없고 갈색으로 탄 피부에 유독 말라 보이는 체형이 낯설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철호는 늘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낯설었죠. 주말에 어디 갔다, 뭘 먹었다, 드라마가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철호에게는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것은 철호가 먼저 들었고 자기 구역이 아닌 곳도 여유가 되면 가서 도왔어요.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같이 일하다 보면 동료들은 모를 수가 없었죠. 그 공장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장이 매일 아침 현장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근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라인을 직접 돌았습니다. 불량이 나오면 직접 원인을 찾았고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보다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점심때는 직원들과 똑같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장 전용 자리 같은 것은 없었어요. 빈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서 철호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직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옆 동료 민수가 귀띔해줬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이야. 한영숙 사장님. 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갑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로 단정하게 자른 흰 머리카락이 품이 있어 보였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어요. 라인을 점검할 때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말할 때는 달랐어요. 다음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매였습니다. 철호는 자리를 옮기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철호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시원 방에 돌아와 철호는 무심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한영숙, 내 누나 이름이야. 비록 아비는 다르다고 해도 내 피는 못 속이지.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영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냐고 철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밤은 이상하게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직원 식당은 오늘도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50명 남짓되는 직원들이 두 곳으로 나눠 밥을 먹었어요. 철호는 첫 번째 조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영숙 사장도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현장을 돌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겹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철호는 사장님을 자꾸만 멀리서 관찰하게 되었어요. 관찰이라기보다는 저절로 눈이 갔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다가 마침 철호가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어요. 아무렇지 않게요. 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밥 먹는 직장 동료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라인 속도 어떻던가요? 좀 버거웠어요. 그렇지? 내가 봐도 무리였어. 내일 조정해 볼게요. 사장이 직원한테 저렇게 묻는다는 게 철호에게는 신기했습니다. 북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어떻더냐고 묻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는 동안 철호는 그 손을 보려 했습니다. 왼손을요. 그러나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드는 오른손만 보였습니다. 그날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영숙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밥은 입에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신입인 것 같은데 적응은 좀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영숙이 자리를 뜨면서 식판을 들었는데 왼손이 잠깐 보였습니다. 새끼손가락이요. 그러나 영숙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어디서 오는 건지 자신도 몰랐어요. 취업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철호가 생산 라인에서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손이 기계 틈에 끼었어요. 순간적인 사고였습니다. 상자 모서리가 왼손 손가락을 찍은 것이었어요. 새끼손가락 쪽이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어요. 손톱 아래로 피가 배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동료 민수가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손 봐봐. 피 나잖아. 괜찮아요. 괜찮긴. 일단 씻어. 민수가 철호를 끌다시피 세면대로 데려갔습니다. 물로 씻어내면서 민수가 철호의 손을 들여다보았어요. 상처를 확인하다가 그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야,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짧네. 철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네. 선천적으로 그런 거야? 예. 태어날 때부터요. 민수가 픽 웃었어요. 신기하다. 우리 사장님이랑 똑같잖아. 사장님도 왼손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짧거든. 예전에 서류 건네드리다가 봤는데. 철호 씨 혹시 사장님의 숨겨진 친척이야? 낙하산으로 들어온 건가? 민수가 웃으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호는 웃지 못했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봐라. 내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짧은 거. 너도 똑같이 타고났잖아. 우리 딸 손가락도 그랬는데. 사람만 있다면 이 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철호 씨? 왜 그래? 많이 아파?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철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였어요. 한영숙.
왼손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짧다. 환갑의 나이. 어머니를 닮은 것 같은 눈매. 그리고 같은 이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날 오후부터 철호는 이상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영숙 쪽으로 눈이 갔어요. 영숙이 라인을 점검하러 나올 때마다 철호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이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철호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라인 오전에 속도가 좀 달랐죠? 예. 조금 느렸어요. 벨트 쪽 문제인 것 같아요. 봐줄게요. 영숙이 다시 기계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철호는 잠깐 그 자리에 섰어요. 영숙의 왼손이 기계 옆면을 짚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보였습니다. 새끼손가락이요. 짧았어요. 끝마디가. 철호는 발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더 이상한 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철호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철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 민망함과 실망감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서지 않는 밤이 사흘 이어졌어요. 사실 한영숙도 철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달랐어요. 처음 복도에서 스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요. 낯이 익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탈북자라고 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이 익을 이유가 없었어요.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철호가 밥을 먹다가 잠깐 먼 곳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눈빛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눈빛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라인 옆을 지나가다가 철호가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았어요. 무거운 상자였는데 철호가 그것을 드는 자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을 쓰는 방식이 달랐어요. 공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밭일을 오래 한 사람이 물건을 드는 방식이었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호가 웃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민수가 뭔가 농담을 했는데 철호가 피식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이 작아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 웃음이 누군가와 닮았어요. 누구인지는 바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억 어딘가에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점심을 혼자 먹었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다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자꾸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웃음이었을까요? 오래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엄마와 똑 닮은 자신의 얼굴이었죠. 매일 웃을 때 거울에서 보이는 그 웃음이었어요.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던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살 때 양어머니가 건네준 것이었어요.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생모의 이름, 박순옥, 그리고 강제 북송이라는 글자들이요. 영숙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을 거야. 그냥 낯이 익은 것뿐이야. 그러나 그날 밤 영숙도
오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보였어요. 그 달을 바라보며 영숙은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요. 50년이 넘도록 그래왔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철호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반드시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오늘도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틀렸을 때의 민망함이 아니라 맞았을 때의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수십 년을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그리워해야만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하나였어요. 내 누나를 찾아. 만약 살아있다면.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어요. 영숙이 혼자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사장님,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빈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철호 씨? 그래요, 들어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철호는 한참을 말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철호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원 옆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직접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 성함이 박순자 옥자예요. 78이시고 지금 북한 해산에 계십니다. 원래는 남한 출신이시고요. 영숙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철호는 그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남한으로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 위로 누나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다른 누나라고요. 남한에서 한성준이라는 분과 사시다가 낳으셨는데 그분이 탈북민 가정 출신이셨다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간첩들이 들이닥쳤고 어머니가 자진해서 북으로 가시는 대신 딸만 남겨달라고 하셨다고요. 영숙의 두 손이 탁자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 누나 이름이 한영숙이라고 하셨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왼손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짧을 거라고요. 저처럼 어머니처럼. 철호가 왼손을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이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그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왼손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두 개의 새끼손가락이 똑같이 끝마디가 짧은 채로 나란히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조용히. 어머니 성함이 박순옥이라고 했죠. 영숙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이름 없이 그저 어머니라는 자리만으로 존재했습니다. 어머니 오른발 발목에 흉터가 있나요? 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있습니다. 북으로 끌려가실 때 다치신 거라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한성준이라는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렸죠. 어머니가 자진해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어야 한다고.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는 아버지가 달라. 하지만 너는 내 동생임이 틀림없어.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으니까. 볼 때마다 낯이 너무 익어서 이상했었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어. 내가 내 동생이라고. 나한테도 드디어 친가족이 생겼구나. 피를 나눈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철호는 눈을 감았어요.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의 몸이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누나. 철호가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것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42년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그 존재를 처음 들은 날부터 품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도 낯선 땅을 떠돌면서도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만 불렀던 그 말을 지금 이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철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다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이 방 안에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놓던 그 밤으로부터 영숙이 어머니의 발목을 붙잡고 울던 그 날로부터 철호가 떼기밭을 일구며 보낸 북녘의 겨울들로부터 모든 것이 이 한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아챘지만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둘은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장 근처 작은 설렁탕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뜨끈한 국물이 올라오는 그릇 앞에서 두 사람 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러다 철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릇을 씻다 보면 어머니 밥그릇에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 자고로 밥은 배가 부르거나 체를 했거나 했을 때 남기게 되는 건데 어머니는 배가 고파도 계속 남기는 거야. 나를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밤이면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셨어. 추우니까 들어오라는 말을 해도 안 오셔서 나도 그냥 옆에 서 있었어.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누나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알았어. 하늘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달을 보고 있으니까. 남쪽에서도 보이는 달이니까.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달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곳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잊으신 날이 없으셨을 거야. 영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기억해. 아주 희미하게지만 따뜻한 손이었어.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짧아서 어릴 때 그 손을 만지작거렸던 것 같아. 철호가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이게 있어서 어릴 때 어머니한테 왜 이러냐고 물은 적 있어.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셨어. 너도 나를 닮았다고. 영숙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눈물 사이에서 웃음이 피었어요. 진짜 같은 어머니 맞네 우리. 멀리 있었어도 같은 추억이 있네. 맞아.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식어도
밖이 어두워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 어릴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철호가 북에서 어떤 겨울을 보냈는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작은 어머니였고 끝도 어머니였어요. 영숙이 살아온 날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날 이후로 이웃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을 거쳐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영숙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면 오는 것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기다리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했어요. 다들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소풍날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눈을 돌렸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인지 아프다는 감정인지 어릴 때는 구분하지 못했어요. 20살이 됐을 때 양어머니가 오래된 서류 하나를 주었습니다. 생모의 이름, 박순옥, 강제 북송이라는 글자들이요. 그날 영숙은 방에 혼자 앉아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것이라 눈물로 반응하기에는 이미 굳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가 없어도요.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두고 자진해서 간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쉽게 죽을 리 없다고. 영숙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마음 한쪽이 늘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의 방은 어머니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생 자리였을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은 공장 일을 오래 했습니다. 처음엔 생산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사장까지 됐어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는 게 좋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는 게 생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으니까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해됐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이요.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야, 철호야. 반말하더니 존댓말을 도로 하면 어떡해. 철호가 피식 웃었어요. 습관이 남아서.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눈매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철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20년 가까이 혼자 산 사람의 집이었는데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필요한 것들만 있었고 각각의 자리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철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 철호는 눈을 잠깐 감았어요. 어머니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가 같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 잡채, 동태전, 나물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생일 밥상처럼 정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렸어? 동생이 처음 집에 놀러 온 날이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생?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 줄 몰랐어요. 자리에 앉아 영숙이 미역국 그릇을 앞에 놓아주었어요.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 어떻게 끓이셨어? 철호가 숟가락을 들다 멈추었습니다. 멸치로 국물 내시고 들기름에 미역 볶으셨어.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 난 양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잘은 모르지만 나만 스타일인 건가? 철호는 미역국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맛. 해산의 그 방에서 아궁이 불이 식어가던 겨울밤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에 냄새가요. 눈을 떴을 때 철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영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먹었어요. 그것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의 집 거실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양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영숙은 그것이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철호가 처음 그 사진을 보았을 때 한참을 서서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 사진 어머니 맞아. 그 말에 영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철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어머니, 저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누나를 찾았어요. 영숙이 그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선물로 보내준 동생이랑 여기 있어. 방은 조용했지만 무언가가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철호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영숙의 아파트로 짐을 옮기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북에서 바라보시던 그 달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저 달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에 계실까요? 철호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거예요. 반역자의 가족이 됐어도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달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소원대로 꼭 잘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영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철호가 공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복도에서 영숙과 마주쳤어요. 철호야, 일찍 왔네. 누나도. 오늘 밤에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 치킨 먹자. 좋지. 나만 치킨 맛 좀 보자. 너 깜짝 놀랄걸? 하. 두 사람이 복도에서 잠깐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 스쳤던 그 복도였어요. 그때는 스쳐 지나쳤지만 지금은 나란히 섰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소중한 남매였어요. 가을 햇살이 공장 창문을 통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비단에 두 남매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어요. 키 큰 남동생과 단발머리의 누나. 아버지도 다르고 자란 땅도 달랐지만 같은 눈매를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왼손에 끝마디가 짧은 새끼손가락을 가진 두 사람이었어요. 그 작고 짧은 손가락 하나가 수십 년을 돌아 두 남매를 이어주었어요. 어머니의 소원대로.